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랭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셔야죠. 네, 풍성하네요 지금. 일로 네. 풍성하게 보내고 계신데 아니 명절이 좀 길어가지고 어떻게 네.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까지 방송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그나마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장모님 역귀성 하시고 어머님은 주변에 계시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까지는 배아량 리포터고 내일부터 이제 K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 기대되시네요. 기대되겠네요. 네. 임무가 매일매일 다르죠. 저 동생은 오늘 통영에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산될 거라고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3시 정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와, 엄청 막혔네요. 밀립니다. 지금은 조금 풀렸다는 얘기 아까 조금 네. 들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은 오늘 좀 풀렸다고 운전하신 합니다.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네. 안전한 귀향길 되시기를. 오늘 이제 또 빨리빨리 시작해 봐야죠. 네네. 자,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GM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어제자로 나왔습니다. 네네. 요즘 자동차 업계 돌아가는 게 이렇게 뉴스 보면 좀 바쁘고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큰 뉴스였어요. 현대차하고 GM이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네. MOU가 업무 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 잘해봅시다 정도의 의미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더군다나 기술 경쟁을 벌이는 회사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협력 범위도 꽤 넓어요. 발표된 걸로 보면 승용차, 상용차 공동 개발 그리고 생산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 협력 공급망 등 주요 전략적 분야에서도 힘을 모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손잡고 한번 잘해보자. 나쁠 네네. 건 없어요.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대차에서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계 글로벌 순위를 이렇게 보면 네. 판매량 순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1,123만 대를 판 토요타가 1위고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924만 대 지난해에 팔아서 2위고 그리고 현대차가 3위입니다. 730만 대 지난해 팔았거든요. 그리고 GM은 현대차보다 두 단계 뒤인 619만 대를 판 5위예요. 그래서 이 4위에 어디가 껴 있냐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껴 있습니다. 여기가 640만 대를 판 4위거든요. 네네. 단순히 이제 현대차하고 GM이 손을 합친다라고 하면 판매 대수가 1,349만 대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향후에 이들의 협력이 잘 진행되면 사실 현대는 기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까지 여기에 합류하게 되면 진짜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맹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단 자동차 시장이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등으로 미래차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전기차라는 게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배터리에 충전해서 가는 전기차 또는 수소 등의 연료를 안에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로 만드는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 단계인 뭐 하이브리드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래차와 관련된 기술은 현대가 GM보다는 앞서 있거든요. 특히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GM은 안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로 완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미래차 기술을 GM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네네. 현대차 입장에서 그러면 얻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지금 좀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 또는 저렴한 부품 이게 중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조달해서 물류비 등에 유리한 글로벌 핵심 생산 기지를 몇 군데 두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FTA가 맺어 있는 국가에 관세 없이 수출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끝났어요. 사실상 중국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뭔가 전략을 펼치기가 힘들어졌고 가격적 메리트를 중국이 또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등에서는 밖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 막 관세를 부여하면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등 미래차 등에 대해서는 자국 기업 위주로 또 미국은 이제 지원을 강하게 해주고 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현대차 생산 공장을 다 지으려고 하는 것도 현대차에겐 무리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시아하고 유럽 중심의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차, 네. 그리고 북미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GM, 여기가 생산 공장을 잘 활용하면 서로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현대차가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GM은 이집트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장 활용에 대한 이익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부분은 갈수록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고민인데요.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발생하는 이 핵심 광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GM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텅스텐 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동 광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주인은 캐나다고 또 이 광산 조사하러 미국이 왔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차를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사실 전기차는 전자제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등이 자신들을 자동차 업계 산업에 묶지 않고 첨단 기술 산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회사의 미래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실상 자신들은 전자제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첨단 전자제품에서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될 소재 중에 하나가 광물입니다. 이른바 희토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희토류는 특정 광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7가지 정도의 희귀 광물을 저희가 이제 희토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희귀 광물이 왜 전자제품에서 중요하냐? 이게 초강력 자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활용하면. 중고등 과학 시간에 뭐 실험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광력 자석을 활용해야 제품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도 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런 광물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몇몇 광물은 거의 독점 상태고요. 더군다나 설령 아까 상동광산처럼 밖에 이런 광물들을 가지고 있는 광산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광물들을 중국으로 들여와서 재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련 산업을 중국이 또한 90%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현대차는 이거 구하려면 뭐 중국하고 거래는 해야 되는데 미국에선 중국하고 거래한 제품은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또는 미국 회사라는 일종의 껍데기를 씌워서 뭔가 판매할 수 있는 전략으로 GM의 손을 잡고 GM이 가지고 있는 광물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GM 브랜드를 탄 신차를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전략을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마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대차가 이번 MOU에 중심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듣고 보니 왜 했는지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만큼의 시너지가 날까요, 실제로? 지켜봐야 되긴 하겠어요. 어떻게 실제로 이런 그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글로벌 판매차 순위를 보면 4등에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있다 그랬죠. 여기가 좀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피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교환까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맹 관계거든요. 지분까지 교환한 정도로 현대와 GM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이들은 99년도에 닛산하고 르노가 먼저 손을 잡았고요. 2016년도에 미쓰비시가 여기에 합류를 한 형태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들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들 세계 회사 중 한두 개는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판매 4위를 지금 수성하고 있고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공동으로 하면서 대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하고 GM은 당장 공동 개발차가 당장은 나오기는 힘들 테지만 어쨌든 생산 라인을 좀 공유를 하면서 앞서도 지도를 펼쳐보면 서로 공장들이 좀 다른 지역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가동률이 떨어진 곳을 상대 그 협력사가 이용하는 방식 또는 겹쳐서 생산 라인이 남아도는 곳들은 여기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미래차 생산 라인을 갖춘다든지 뭐 이렇게 대응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산업군 중에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완성차, 자동차 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백 년간 상위 사업자들이 거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장벽도 높고 브랜드 파워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를 사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2단화 하나가 등장한 게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야, 자동차도 이렇게 과감한 실험을 하는 것도 타는구나. 안정성이 조금 담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브랜드를 믿고 타는구나. 이런 문화가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궁지에 몰린 중국이 저가 공세를 지금 완성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좀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이어서 최근 상황을 보면 글로벌 판매 2위인 폭스바겐도 독일 생산 공장 일부를 폐쇄한다,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이 자동차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GM하고의 이 손잡기로 한 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또 현대차에 도움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MOU가 어떤 결과를 낼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 가족들 모이면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네 집 샀니? 어떡할 거니? 대출 안 나온다는데. 네, 부동산 이야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대출 시장이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주택 관련 자금 대출 받으려면 요즘 꽤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지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급격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러다 한계가 오면 대출 중단 등의 조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배아량 리포트하고 저희가 네.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은행마다 일종의 대출 총량 제한이 좀 걸려 있고요. 네. 이 얘기는 이달에는 이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간 사람이 앞에 많으면 뒤에 사람은 못 받아갑니다. 이런 얘기고요. 한 은행에 그렇게 되면 지점별로 이게 또 다 배분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점들은 어떤 지점은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래서 다 가봐야 되거나 다 연락해봐야 되거나 같은 은행이어도 또는 은행마다 또 조건들도 다 달라서 은행마다 다 확인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요. 사고 네. 파는 게 나 뭐 다음 주 수요일에 해야겠다 해서 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야 되는 계약 기간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날린 겁니다. 지금 은행마다 다 달라요. 지점마다 조금씩 상황도 다 다르고요. 네네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이런 대출 시장 혼선에 대해서 일종의 공개 사과를 했어요. 은행권 자율 관리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율 관리에 맡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혼란스럽게 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지금 대출 시장의 혼란의 출발점이 지난해 여러 저리의 정책 대출이 대거 풀리면서 네네. 시장 금리보다 더 싼 대출이 확 풀리니까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책인 스트레스 DSR을 2달 정도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시행되면 나중에 대출 총량도 줄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빨리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대출 수요가 막차 수요 생기면서 더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너무 늘어서 당국이 은행들에게 대출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은 끊을 수는 없고 그러면 상품의 값어치를 좀 떨어뜨리자. 그 얘기는 대출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한 달 새에 어떤 은행은 뭐 6, 7번씩 금리 올리면서 1%포인트씩 금리를 올렸거든요. 우리가 기준금리 0.25% 올려도 뭐 시장이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른바 빅스텝이라 그래서 0.5% 올리면 막 난리 난다고 그러는데 대출 금리를 한 달 만에 1%포인트 막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이거 엄청난 건데 사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금리 올리지 마라. 은행들한테 경고를 했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일은 본인들이 다 벌려놓고 은행들에게 야 이제 금리 올리지 마.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대출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출 창구를 지금 닫아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출 상황 닫았다고 나와서 사과하고 은행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출을 주긴 주는데 정부에서 이건 막지 말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러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자라고 네. 하니까 이제 무주택자 중심으로는 지금 대출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주택자를 은행마다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 수요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진짜로 은행마다 다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이 좀 펼쳐져 있어서 빨리 가까운 지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대출 가능한지부터 또는 대출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전에는 이제 은행들 비교할 때 금리 비교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발품 팔아서 대출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